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대한민국이 긴 설 연휴로 쉬는 동안 세계는 중국이 개발한 가성비 AI 딥시크 충격으로 요동쳤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규제 때문에 최첨단 반도체를 쓰지 못하는데도 미국의 오픈 AI와 견줄 만한 제품을 그것도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했다는 게 놀라운 점인데요. 또한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에게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는 수학 천재로 알려졌지만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서 어떤 인물인지 궁금증을 더하게 되는데요. 중국발 AI 충격의 주인공 량원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 내 AI 천재는 또 누가 있는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일본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에는 두 개의 새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1월 1일에 시작하는 새해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 등에서는 4월 1일부터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건데요. 그래서 입학식도 4월에 치러진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엔 25%, 중국엔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맞관세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관세를 붙일 경우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도 미국을 WTO에 제소하고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뒤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은 미국 정부와의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정의 효력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고 또 협정을 갱신하지 않을 거라고 밝혀 중국과의 관계 변화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파나마를 찾은 루비오 장관은 파나마 운하를 즉각적인 변화 없이 이대로 유지한다면 미국이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의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알샤라 대통령은 첫 번째 해외 방문국으로 사우디를 택했는데요. 사우디와 종교, 외교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이란과 가까웠던 알 아사드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입니다. 시리아 과도정부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국가 재건과 경제 부흥을 위해 부유한 걸프 순위파 국가들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가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독일 및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EU 재가입 추진 가능성은 배제했는데요. 스타머 총리는 취임한 이후 브렉시트로 불편해진 영국과 EU 간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3일 국방부문 관련 EU 비공식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상이 EU 회의에 초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AI 서비스인 딥시크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인 이용자들이 딥시크 앱을 다운로드하는 횟수가 급증한 가운데 텍사스주가 보안 우려를 이유로 주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딥시크를 비롯해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레드노트,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자매앱인
레몬8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외에 타이완 디지털부와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기관도 개인정보 사용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세계 통상전쟁이 스테로이드를 맞았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새 서막을 열었다라면서 네. 각국 간의 통상전쟁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것처럼 격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1일자로 서명을 했는데요. 다만 미국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3대 교역국에 대해서 첫 번째로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드디어 내린 건데요.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이고 동맹 관계인 이웃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되게 미국이 관세 정책을 바꾸려면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국가 비상경제권법이란 걸 통해서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 관세 인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주요 위협이 됐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의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 캐나다랑 멕시코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게 그렇죠. 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이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멕시코에 북미 수출용 생산 거점 기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번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도 피해갈 수 없겠죠. 네. 특히 행정명령에는 만약 이들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매겨서 미국에 보복을 한다면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단서까지 달았거든요. 관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그 수입하는 미국의 수입량이 미국 전체 수입량의 절반에 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2023년 기준으로 1조 3천억 달러, 약 1,894조 원 이상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캐나다, 네. 멕시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중국도 우리 그러면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한다. 그 다음 조치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155조 6천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동일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300억 캐나다 달러 상당 제품에 대해서는 4일부터 즉각 관세가 부과되고요. 나머지 제품은 이제 기업들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3주 안에 발효를 한다고 합니다. 적용되는 품목이 술, 과일, 채소부터 의류, 신발 같은 생활 물품 전반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북미 지역 소비자들 곧 물가 상승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고 미국도 우리의 권익을 굳게 수호한다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럼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이냐. EU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콕 집어서 다음은 EU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세를 확실히 부과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오늘 새벽에 나타냈는데 네. 그러니까 EU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맞대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관세 전쟁이 일파만파 커지게 전 됐습니다. 세계에 뭐 지금 네. 관세가 계속 그렇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관세 부과하는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환영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일단 언론들은 일제히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마약 문제는 단지 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자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아예 수입을 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걸 국내에서 생산하는 완벽하게 폐쇄된 경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살기를 원해야 되는 세계도 아니다. 트럼프도 곧 이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에게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다. 사실 많은 대통령들이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관세를 활용했었는데 트럼프에게는 관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협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북미 지역에 긴밀하게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다. 그래서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한편 미국의 석유화학과 철강업계 관련 노조도 지금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조 3천억 달러, 약 1,912조 원 상당의 제품이 캐나다 미국 국경을 지나서 140만 개의 미국 일자리, 230만 개의 캐나다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면 양국 모두에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게 네, 목적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밝혔는데 네. 이 관세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 사실 네. 소비자 물가도 미국 내에서 그렇습니다. 상승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보호인지. 네, 과연 보호인가 이걸 또 예, 기자들이 예, 예. 물어봤거든요. 네, 네. 당분간 타격이 있는 건 분명한데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보면 때. 네, 환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물러설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만나면 좋은 친구 어떤 걸로 알아볼 수 있냐면 이번 주부터 이제 세계 정상들과의 외교를 본격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이냐가 관심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자, 1번 타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4일에 백악관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지금 회담에서 가자 전쟁의 영구 휴전 문제, 이란의 핵 위협,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관계 정상화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적이 있거든요. 골란 고원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적극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선물을 줄 것인가 여기에 지금 주목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주변 아랍 국가로 이주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것도 주목이 되고 있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이스라엘에 2,000파운드급 폭탄을 다시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이러면 민간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주지를 않았었거든요. 전 행정부의 정책을 완전하게 뒤집은 조치를 내렸는데 무기를 더 줄 것이냐 이것도 지금 관심사고요. 네. 네타냐후 총리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이시바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다. 나는 일본을 대단히 존경한다. 일본을 좋아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회담 결과가 나올지 역시 여기도 지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네. 일단 정확한 날짜가 발표되진 않았는데 일단은 7일에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외국 정상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회담 상대가 됐는데 이건 트럼프 정권이 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 안보, 경제 분야가 집중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맹 강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도 지금 조율 중이고요.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 대상이라는 걸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성명에 담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한 공동 행보를 강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는 걸 좀 경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빠질 수가 없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일본에 대한 관세 인상도 시사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시바 총리가 준비해가야 되는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일본이 방위비를 2027년에 국내 총생산 대비 2%까지 증액할 예정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좀 안심을 시킬 것 같고요.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라는 걸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 이시바 총리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요르단 국왕이 이제 백악관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들 이주시키자 하면서 요르단, 이집트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네. 요르단 국왕이 오는데 일단 요르단은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요르단 국왕과는 또 어떤 얘기가 나눠질 것인가 이것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될 정상과의 만남. 네. 첫날은 이스라엘 네. 그리고 일본 이렇게 정해졌네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영국에서 강화됩니다. 교통에 대한 게 아니고요. 네. 영국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네네. 아동 성착취 문제와 관련해서 AI를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게 전 세계에서 처음인데요. 이런 법안 4가지가 일단 발표됐습니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AI 도구를 만들거나 배포, 소지하기만 해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요. 성착취에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AI 소아 성애자 매뉴얼을 소지하는 것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동 성착취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아동을 길들이는 방법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요. 아동 성착취 위험성이 높다라고 의심되는 개인에게는 영국에 입국할 때 디지털 기기를 잠금 해제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아동 성착취물이 이 디지털 기기에서 나왔다. 네. 그러면 그 심각성에 따라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 내무부는 AI가 아동 성착취 규모를 키워서 산업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제 규제하는 법을 만든 게 영국이 세계 최초인데 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영국 정부의 조치가 더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게 영국이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마련을 했을까 네, 궁금한데요. 영국 국가범죄수사국에 따르면 온라인 아동 성착취와 관련해서 매달 800건의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성인의 수는 지금 84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인터넷 감시재단이 AI가 생성한 아동 성착취물 신고를 집계해 봤더니 2023년에는 51건이었는데 작년에 245건으로 380%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를 이용해서 어린이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동 성애자들이 이런 가짜 이미지를 사용해서 아동들을 협박하게 됩니다. 네. 피해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나서게 됐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일단 발의를 했고 몇 주 안에 영국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네, 매달 800건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이게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이게 영국만 800건이라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는 또 어마어마하니까요. 예. 네.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돌아보니 모든 게 행운이었다. 뭔가 좀 네, 정리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인생을 돌아본 이 주인공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데요. 네, 네. 현지 시각으로 4일에 미국에서 자서전이 나옵니다. 소스코드 나의 시작이라는 제목인데요. 앞으로 3부작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자서전 1부에 해당합니다. 이 빌 게이츠가 10월에 만 70세가 내가 되는데 네.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 설립 50주년, 게이츠 재단 설립 25주년도 겹쳐서 회고록을 쓰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S 윈도우 운영체제 대중화가 촉발한 인터넷 혁명에 대해서 이제 감회를 나타냈는데요.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해악이 퍼졌다. 기술의 발전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정치적인 분열을 가속할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MS도 인공지능에 거액을 투자했는데요. 그걸 네. 두고도 이 SNS가 악용된 것처럼 역시 AI도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걸 우려했고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유용성이 전혀 없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두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네. 그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내 어린 시절은 아마 자폐 성향 진단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MS 같은 회사
제사를 세워서 세계 정상에 올려놨는데 이건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운이 합쳐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나는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백인 남성으로 태어났고 당신 아이는 괴짜지만 똑똑합니다. 라고 말했던 선생님이 있었고 사회 부적응자였는데 나에게 현실 감각을 불어넣었던 멜린다와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이게 다 행운이었는데 에이. 이게 다 더해져서 오늘날의 MS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생 최대의 실패로 꼽은 건 이 아내와의 이혼인데요. 지금의 성공은 우리가 함께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억만장자 순위에서 지금 재산이 245조 원 정도를 갖고 있어서 전 세계 8위 부자에 올라 있는데요. 네. 지금보다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은 내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에 그 부를 환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전 세계 결핵, 말라리아가 여전한데도 자신만의 영생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냉동하거나 불사의 신약을 만들고자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행운으로 네. 덮쳐졌다. 이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잘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거잖아요. 뼈아픈 비판은 안 하는 인생으로 회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브런치 먹으러 뉴욕이나 갈까? 우리 이럴 농담으로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초밥 먹으러 일본 갈까? 뭐 이런 잠깐 얘기 갔다 하잖아요. 올까? 근데 네. 이게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항공기 스타트업인 붐 슈퍼소닉이라는 회사가요. 네. 지난달에 민간 항공사 중에서 처음으로 초음속 여객기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시제품이 XB-1이라는 기종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진 시험 비행에서 이륙한 지 12분 만에 약 9,933m에 상공해서 마하 1.12, 즉 음속의 1,122배 속도를 기록을 해냈습니다. 네. 많은 항공사들 당연히 지금 관심을 나타내고 그렇겠네요. 있는데요. 네. 이미 아메리칸 항공을 비롯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130대 이상의 사전 주문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양산화가 시행되면 2030년 이내에 실제로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험 비행을 성공하면서 2003년에 콩코드 여객기 운항이 중단된 이후 20여 년간 항공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초음속 여객기 시장이 다시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콩코드가 1969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마하 2.02의 빠른 속도였거든요. 그래서 주로 런던과 뉴욕 사이를 오갔습니다. 네. 3시간 30분 만에 주파해서 인기를 얻었었는데 예. 항공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유지 보수 비용도 엄청나고 그래서 항공권 가격이 1969년에 첫 번째로 시작했을 때 우리 네. 돈으로 2,180만 원. 이게 1969년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당시에 일반 항공기 퍼스트석의 가격보다 3배 이상 비쌌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자꾸 추락 사고가 나면서 결국 시장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붐 슈퍼소닉사는 콩코드 문제들을 개선해서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 10년 내에 일반 여객기 2배 속도의 초음속 여객기를 내놓는데 전 세계 어디든 4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는 비행기를 우리 돈으로 14만 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영화 아마게돈 OST 중에서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전해드립니다.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you breathing. Watch you smile while you are sleeping, while you're far away and dreaming. I could spend my life in this sweet surrender. I could stay lost in this moment forever. Every moment spent with you is a moment I treasure. Don't wanna close my eyes, I don't wanna fall asleep, 'cause I miss you, bab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선고일 변경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관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이 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입니다. 지난해 국내 소비가 1년 전보다 2% 넘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4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매 판매액 지수가 2023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연간 소매 판매액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제품의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일본에서는 새해가 2개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학교 등 기관에서는 4월을 새해 시작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졸업 시기, 입학 시기 다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 제도가 한국도 뭐 6학년, 3학년, 3학년 일본도 같기 때문에 네. 입학이나 졸업 시기도 좀 같은 시기로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네네. 일본은 주로 3월 25일경에 졸업식을 하고 4월 둘째 주쯤에 입학식을 합니다. 한국보다 이제 한 달 늦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계절로 보면 일본에서 이제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시기에 졸업식을 하고 벚꽃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입학식을 하기 때문에 예. 일본의 학생들의 어떤 환상 같은 것은 벚꽃 속에서 졸업식을 하고 또 벚꽃 속에서 입학식을 좋네요. 시작점과 끝물에 이제 두 번 다 벚꽃을 보며 사진을 찍는 그게 졸업식과 입학식이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상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들도 입사식과 시업식을 모두 4월 1일에 합니다. 이제 4월 1일 하면 우리는 만우절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일본에서는 이게 회사 입사식과 시업식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서 이날 사람들을 웃기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만우절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는데요. 네, 정말 입사하자마자 큰일 날 수가 있고요. 예. 학생들은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이 기간이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만우절 자체는 있긴 하지만 이거 어떤 즐길 수 있는 날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도 4월부터 3월까지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생긴 건가요? 이게 이제 메이지 19년 1886년에 일본 정부가 회계연도를 4월부터 3월까지로 정했고요. 문부과학청도 여기에 따라서 입학 시기를 4월로 정했습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이제 정부의 세수가 다 끝나는 4월이 적절하다라는 판단에서였고요. 네. 사실상 일본도 과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또 7월부터 6월까지 등으로 이 연도가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4월에서 3월로 완전히 정착을 했습니다. 이 메이지 1886년대를 보면 당시 정부는
농가가 수확한 쌀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세금을 정부에 내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수확한 후에 반년이 지나서 4월부터 회계 연도를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세금을 걷자라고 해서 4월을 회계 시작 시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네. 또 당시 일본이 군국 주의를 지향하게 되던 시기인데요. 군비 증강을 위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고 주로 이제 술을 만드는 주조세를 군비 증강에 썼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이듬해까지 돈을 다 써버려서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네. 3월까지 이제 1년간의 시기를 조금 더 늘린 것이다라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영국의 회계 연도가 4월부터 3월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다고 한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한국이 1월부터 12월, 미국은 10월부터 9월, 호주가 7월부터 6월 등 회계 연도도 굉장히 나라마다 많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실상 많은 나라들이 1월부터 12월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학 시기도 나라별로 다 다른 건데 일본은 빠른 우리가 흔히 뭐 빠른생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아직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입학 시기 다른 나라들 살펴보면 영미권이나 유럽 등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요 9월에 입학을 9월이죠. 하고요. 네. 네, 타이나 인도는 5월이라고 하고 필리핀은 6월이라고 하는데 또 싱가포르는 1월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한국은 3월이고 그렇죠. 나라별로 입학 시기도 굉장히 다른데요. 일본에서 4월 입학의 좋은 점은 일단 날이 좀 따뜻해져서 네. 초등학교 1학년을 굉장히 어.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적응하기가 좀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다만 국제적인 기준인 9월과는 다르기 때문에 유학이나 편입 입학 시기를 맞추기는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만 나이만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빠른 생을 학교 입학에 적용을 하고 있어서 4월부터 3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 대상자입니다. 네. 한국부터 1월에서 12월이 아니라 4월에서 3월로 끊어서 아. 이제 일본에서는 학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4월부터 3월까지고 일반적인 이제 한 해는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불편한 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말 한 해를 나타내는 단어가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2025년 그리고 2025년도인데 2025년은 이미 시작을 했지만 일본에서 2025년도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2025년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하고 그렇죠. 2025년도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내년 3월까지를 말하기 때문인데요. 네. 정부나 행정에서 사용하는 해는 바로 이 연도라는 2025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면 일본어를 번역할 때 실수를 할 수 있고 사실상 일본 정세를 이해하는 데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동포 학생들이나 현지 교민들의 경우에는 자녀를 동경에 있는 한국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초중고가 있는 한국 학교에서 배운 다음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졸업식을 3월에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한국에서는 입학식을 3월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도쿄 한국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본 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 3학년들의 졸업식을 특별히 2월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3월에 그렇죠. 입학식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시작했지만 2025년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이 소식 전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앞서서 키워드 뉴스에서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마하 1.122 속도의 초음속 여객기 소식 전해드렸었죠. 마하 1.122는 음속의 1.122배라는 것 이렇게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중국이 선보인 생성형 AI 딥시크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I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이런 통념을 깨고 이른바 가성비 AI를 내놓은 건데요. 딥시크의 개발 과정은 물론이고 창업자인 량원펑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뭐 설 연휴 동안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예. 이른바 가성비 AI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AI인지. 뭐 AI판 테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저희가 언제가 그 테무에 대해서 한번 예. 다룬 적이 있잖아. 테무에서 파는 제품들을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맞아요. 있느냐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그 딥시크도 비슷한 충격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중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아주 고강도의 첨단 기술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설립된 지 2년도 채 안 된 회사 스타트업 딥시크가 이 오픈 AI의 챗봇과 비슷한 그 성능 또 저비용 이런 걸로 성공했다는 건데 점 때문에 큰 충격을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딥시크가 그 지금 내놓은 AI 모델의 이름은 R1이라고 하는 R1? 제품입니다. 네. 성능 테스트에서 오픈 AI의 그 O1을 이제 성능의 일부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내놓은 그 기술들이 대부분 비공개인데요. 네. 이 딥시크는 제품의 코드를 오픈 소스로 공개한 점이 또 특징입니다. 그 오픈 AI의 챗 GTP를 이용할 특히 이제 O1 같은 걸 이용하려면은 월 $20를 내고 가입을 해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R1은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반응이 좀 더 뜨거운 것 같고요. 거기다 성능도 O1과 못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더 인기를 끌 것 같아요. 네. 출시한 지 뭐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 네. 지금 미국 앱스토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이 됐다고 합니다. 비용을 어떻게 그렇게 줄일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 딥시크가 이제 이번에 R1을 내놓기 이전에 네. 이미 지난해에 그 이전 모델인 V2하고 네. V3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V2는 지난해 5월에 내놨고 또 V3도 얼마 안 됐어요. 지난해 11월에 내놨습니다. 근데 이 V2 개발비가 오픈 AI의 챗 GTP4 터보의 70분의 1 가격의 액수로 개발을 했다고 하고 네. 또 V3 같은 경우에는 학습비용이 $557만,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 정도로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네. 오픈 AI에 비해서 27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해요. 어. 근데 물론 이 비용은 딥시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액수입니다. 네. 그래서 축소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죠. 미국의 그 세미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그 컨설팅 업체가 최근에 그 딥시크의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지출 비용이 최소 $5억 이상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7,300억 원 정도쯤 되는데 발표한 건 80억 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예, 하드웨어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 AI 모델 구동에 필요한 AI 칩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비용을 다 합친 건데 이거는 딥시크가 주장하는 액수에 비해서 거의 90배에 달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다가 이제 딥시크의 모태격인 또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국가 첨단 기술 지원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딥시크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 비용 절감의 비결은 일단 많이 지금 보도가 됐지만 미국 대중국 규제를 피해서 그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은 못 쓰고 대신에 그 엔비디아의 그 중국 수출용 저기능 칩 H800을 썼고 네. 그다음에 그 자국산 칩을 대거 이용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첨단 칩에 비해서 가격이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용이 확 줄었고 또 한 가지는 AI 학습 훈련에 들어간 비용을 확 줄였다고 하는 건데 네. 14억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거의 공짜로 이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비결로 저비용이 가능했다라고 일단 설명은 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뭐 또 지금 개인정보 유출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죠. 네. 전기차 때도 그랬지만 이번 이 딥시크 얘기 들으면서 와 중국 네. 첨단 기술이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네, 하게 맞습니다. 됐는데 네. 딥시크 뭐 설립한 지 2년도 채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2023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뭐 2년이 채 안 됐죠. 그리고 창업자는 량 원펑이라는 인물이고요. 본사는 저장성 항저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그 딥시크의 그 R&D 인력, 그러니까 연구 개발의 인력이 14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이 R1도 약 140명 정도의 인원이 거기 참여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픈 AI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만 1,000명 훨씬 넘어서 1,20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약 10분의 2일에 그 인력으로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비용도 적게 들었는데 인력도 맞습니다. 많지 않았고 예. 량원펑 어떤 인물인가요? 예, 지금 뭐 중국의 거의 국민 영웅 예, 시 아주, 좀 평가받고 예,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겠어요. 그 춘제 연휴 때 네. 고향에 갔는데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 량원펑의 고향에 가서 보도를 한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사가. 네. 중국 언론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언론에 노출 안 되고 조용히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량원펑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흔히 수식어로 네. 수학신동, 아. 천재 공학자, 그리고 갑자기 또 뜬금없는 직업이 나옵니다. 헤지펀드 사업가, 이렇게 이제 항상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등 해외에서 유학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구글, 뭐 애플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관계 일한 없어요? 적도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해외 경험이 없는 중국 국내파입니다. 이런 네. 수식어도 늘 따라붙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는 국민 영웅으로 더더구나 그렇겠네요. 네.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985년생이니까 39살이죠. 오픈 AI의 샘 올트맨과 동갑입니다. 그리고 예, 중국 광동성의 그 오선도시, 네. 오선도시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이제 여러 도시들을 이제 등급을 매겨서 규모나 여러 가지 경제 규모로 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오선도시는 최하위 등급이라고 하니까 정말 소도시, 작은 마을 이런 데서 태어났다고 해요. 평범한 가정의 출신이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 천재로 유명했다고 그러니까요. 해요. 예.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르다고 남다랐다고 합니다. 예, 있더라고요. 그 2002년에 그 명문대 공학 분야의 명문대 저장대를 입학을 해서 네. 전자정보공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2010년에 정보통신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석사학위를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 기법 민 그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2015년에 대학 동창 2명과 함께 헤지펀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헤지펀드 회사 이름이 하이플라이어라고 하는 이름인데 아주 높이 날고 싶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2010년에 창업을 했는데 네. 지금 중국 내에서 4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운영 자금이 정말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현재까지. 그런데 2019년에 투자 기법을 더 정교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산하의 AI 딥 러닝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부서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딥시크의 그렇게 뿌리인 됐겠네요. 거예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수학 천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천재답게 성품은 매우 내성적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나 강연 같은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를 않는 편이어서 노출된 사진, 영상 자료도 그걸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지난 1월 말에 그 리펑 총리 주재하는 그 뭐 전문가 자담회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그 AI 업계 대표로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니까 정말 천재같이 이렇게 두꺼운 안경도 쓰고 약간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독특한 회사 경영 철학 가지고 있다면서요? 지금 어떤 이게 걸까요? 좀 많이 화제예요. 이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 자신이 해외 뭐 경험이 없던 것처럼 네. 여기 이 회사 직원들 연구 인력들도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없고 오. 대신 중국 명문대를 졸업한 또 석박사 과정의 일부는 여전히 학생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경력도 길지 않고요. 젊은 사람들로 네, 모였군요. 맞습니다. 뭐 많아봤자 30대 중반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된 건 좀 이 AI 업체 중에서는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 뭐 메타, 오픈 AI 이런 데에서는 좀 베테랑 인력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딥시크는 경력이 1, 2년 정도쯤 되는 사람들이 많고 최대 경력도 뭐 8년 차 미만이라고 하니까 정말 젊은 인력들이 모인 회사입니다. 이런 채용 원칙에 대해서 이 량원평이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게 우리 회사의 목표였다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네. 빨리 성과를 내는 게 중요했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대신 창의력이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의 네. 창의성이 중요하다. 네, 그런 사람들은 중국에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합한 후보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니포스트 같은 데를 보도를 보면은 이제 칭화대하고 베이징대 출신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연구원들한테 아주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서 뭐 약 20억 원에 뭐 육박하는 그런 연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AI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또 특히 그래서인지 조직 문화가 매우 수평적이고 또 자유롭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데 뭐 이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량원평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아니고 아주 젊고 창의적인 인물들로 네. 국내파로 네, 꾸민 맞습니다. 게 이제 딥시크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량원평 외에 딥시크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AI 천재들이 또 여러 명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딥시크가 지금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네. 딥시크 량원평 외에도 네. 그 안에 그 연구 인력에 대한 개인적인 또 화제도 많이 되고 네, 있는 것 좀 같아요.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 이 그 학습 연구 핵심 인물로 가오 화쩌 또 정완딩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가오 화쩌는 베이징 대학에서 공학은 아니고 물리학을 공부했다고 해요. 네. 2017년에 졸업한 다음에 딥시크에 합류를 했고 또 정완딩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석사 과정을 맡고 있는 학생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주축 멤버로는 또 2023년 중산대사 박사학위를 받은 궈다야 또 베이징대 출신의 박사학위 소지자인 주치하오 이런 사람도 많이 중국 언론들을 통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지금 대중적으로는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그 러플이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네. 올해 30살의 아주 젊은 여성인데 최근에 그 샤오미 창업자 레이준으로부터 20억 원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아직 오케이는 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미 받고 있다고 하는데 20억 원으로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이 러플이라고 하는 여성도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25살 때 베이징 대학교에 그 석사 학위를 받아서 졸업을 했고 네. 예, 졸업하자마자 알리바바로 이제 취업을 했다가 알리바바에서 AI 연구 아카데미에 합류해서 네. 다국적 사전 학습 AI 모델 개발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22년에 하이플라이어에 이제 합류를 해서 이미 이제 V2 모델 개발에 큰 기여를 했고 이번에 이제 R1 모델 개발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딥시크 말고도 정말 이런 AI 천재들이 중국에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는 또 다른 AI 스타트업 네. 문샷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32살짜리 지금 최고 경영자이자 수석 연구원인 양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지난해 1월에 그 AI 모델 키미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키미는 어떤 게 특징이냐면 보통 AI가 뭐 대답해줘 그러면 네. 좀 짧게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문의 답변을 해주는데 특화되어 있는 AI라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이걸 발표를 했는데 아주 지금 반응이 좋아서 네. 뭐 다음 제품은 어떤 거를 내놓을지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예. 좀 이런 AI 정말 천재들이 많긴 많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예. 갑자기 정신이 똑바로 차리시는데요. 네. 예, 뭐 중국 다른 기업들도 최근에 AI 신제품들 속속 내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국의 AI 기술 개발 수준 다른 국가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이미 딥시크 이전에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특허 기술을 가진 국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AI 기술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대기업에도 이런 딥시크 같은 또는 이 문샷 같은 네.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제품을 내놓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정부가 AI 기술을 이제 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내 AI 기업이 4,000개가 넘어서 지금 현재 4,700개에 달하고 있고 예. 이미 제품을 내놔서 서비스 중인 기업이
2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글 뭐 애플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네. 수준이 될 것이 이제 뭐 예. 가까운 시일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그럴 것 되기 같은데요. 때문에 예, 예. 이 딥시크 발 이번 충격은 정말 중국발 AI 굴기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앞으로 미국 제재 문제도 있고 뭐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기술 수준은 기술 매우 자체로는 네, 그래서 정도 지금 올라와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AI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롤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times